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식당을 민호네에게 넘기신다고요? 시아버지 제삿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터진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 민호가 책임지는 게 맞지. 영희 너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어머니, 분명히 저에게 물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25년 동안 제가 이 식당을 살려왔는데. 큰형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제사 지내러 모여서 왜 이러세요? 둘째 며느리 소연씨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마치 이미 다 계획된 일이라는 듯이 말이죠. 친척들 앞에서 저는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25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지켜온 식당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겨우겨우 살린 식당인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호 씨가 태연하게 말했죠. 형수님,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27에 이 집에 와서 52살까지 제 인생 전부를 바친 식당이었는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진짜로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52살이고 3대째 이어온 한식당 옥향정에서 25년째 맏며느리로 살고 있어요. 아니, 살았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제가 이 식당의 사장이거든요. 2020년 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손님이 뚝 끊어진 때였죠. 옥향정은 3대째 전통 한식을 고집해온 곳이라 배달이나 포장 같은 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매일 문을 열어도 테이블이 텅 비어 있고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식재료를 준비했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 윤복순 씨가 부엌으로 내려오시더니 제가 스마트폰을 보는 걸 보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영희야, 너 또 배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고 있지?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런 식으로. 야, 우리 집이 뭐 치킨집이야? 3대째 내려온 전통이 있는 곳에서 배달이라니. 그런 것만 하려면 차라리 나가서 살아. 목소리가 2층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75이신데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우렁차세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지만 고지만큼은 더 세졌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 동안 해온 일이라 이젠 몸에 밴 반응이에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무조건 고개부터 숙이고 말대답은 하지 않는 것. 그게 이 집의 규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정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희님 맞으시죠? 어머님 치매약 값하고 이번 달 요양비가 아직 미납되어 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3년 전부터 치매가 심해져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만 원이 넘거든요. 제가 전통조리학과를 나와서 자격증도 있고 이 집 음식은 제가 다 책임지고 있는데도 정작 제 통장엔 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시어머니가 째려보고 계시더군요. 또 돈 이야기지. 내 친정 엄마 일로 우리 집까지 쪼들리게 만들고. 원래 며느리가 그런 거야? 어머니, 제가 이 집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뭘 벌어들였다고? 손님도 없는데 뭘 벌어? 그냥 우리 집 돈 축내고 있는 거지. 그 순간 둘째 며느리 정소연이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소연이는 불임 때문에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저를 견제하는 게 일상이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침부터 시끄러워서. 아, 소연아, 너는 일어났구나. 맏언니가 또 배달 어쩌고 하면서 우리 전통 무시하려고 해. 소연이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매출이 이런 것도 언니가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다른 집들은 다 배달도 하고 온라인도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배달하자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준비를 못한 거잖아요. 시대를 못 읽은 거죠.
말꼬리를 돌리는 솜씨가 정말 기가 막혀요. 자기도 배달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동시에 제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때 민호도 내려왔어요. 남편의 둘째 동생인데 사업을 망하고 나서 아예 이 집에 얹혀 살고 있거든요. 48인데 백수예요. 형수, 이번 달 생활비는 언제 줄 거예요? 준혁이 학비도 있고, 준혁이는 민호 아들이에요. 21인데 대학생이라며 아르바이트도 안 해요. 순한 얼굴 뒤에 뭔가 계산적인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늘 조용히 뒤에 숨어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민호, 지금 식당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아, 그럼 형수 친정 어머니는 요양원비 내면서 정작 우리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처지가 한심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런 식이야? 전통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야. 바꾸면 죄를 짓는 거라고. 하지만 어머니, 손님이 없으면 손님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배달이나 하는 집들하고 우리를 비교하지 마. 우리는 3대째 전통을 지켜온 집이라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25년 동안 이런 식이었거든요. 제가 뭔가 제안하면 전통 무시한다. 며느리 주제에 나선다. 친정 생각만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시죠. 그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몰래요. 친정어머니는 치매로 저를 못 알아보시고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거의 안 오고 딸 수진이는 대학생이라 자취하고 있어서 정말 혼자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25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지, 그 모든 걸 누가 기억해주고 있을까? 시어머니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시고, 가족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기록해두자고. 제가 하는 일들, 식당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족들이 하는 말들, 모든 걸 남겨두자고 말이에요. 새벽에 혼자 일어나 장을 보고, 식재료를 손질하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주무시고 난 후에 저는 작은 공책에 첫 줄을 적었어요. 2020년 3월 15일. 오늘도 혼자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시어머니는 전통을 지키라고 하시지만 정작 이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건 나 혼자다. 그게 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기록이 나중에 얼마나 큰 힘이 될 줄은 말이에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편이 되어주기로 했거든요. 4월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정부에서 집합금지 조치까지 내려서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날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평소에 건강하시다고 생각했는데 스트레스와 나이가 겹치면서 그만 병원에 이틀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조문객도 제한해야 하고 가족끼리만 조용히 모셔야 한다는 지침 때문에 정말 쓸쓸한 장례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니 시어머니의 상태가 더 이상해지셨어요. 원래 경증 치매셨는데 충격 때문인지 증상이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 어머니, 아버님은 돌아가셨잖아요. 뭔 소리야? 방금 전까지 여기 계셨는데. 영희야, 너 우리 아버지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소름이 끼쳤어요. 분명히 아버님 장례식에 함께 계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저한테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복을 걷어찼어. 내가 이 집에 시집 오고 나서부터 일이 잘못되기 시작했다고. 어머니, 그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야? 내가 친정 엄마 요양원비 때문에 우리 집 돈 축내고 남편한테 스트레스 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치매 환자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족들의 태도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민호가 상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 이제 아버지 유산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 태수는 피곤해 보였어요. 회사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아진 데다가 아버지 장례까지 치르느라 지쳐 보였죠. 민호야,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언제 하게요?
식당도 이 모양이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소연이도 거들어들었어요. 맞아요. 오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해요. 어머니도 이런 상태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쫙 끼쳤어요. 시어머니가 치매라서 판단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때를 기회로 삼으려는 건가 싶어서요. 소연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니, 현실을 봐야죠. 언니가 25년 동안 고생한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머니와 오빠들이 상속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는 건 영희 형수잖아. 준혁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동안 조용히 있던 아이가 왜 갑자기 나서나 했는데 할머니 상태로는 식당 운영이 어려우시고 아빠랑 큰아빠는 다른 일이 있으니까 결국 큰엄마가 제일 적합한 것 같은데요. 민호가 아들을 돌아봤어요. 준혁아, 어른들 이래. 아니에요, 아빠. 저도 이 집 식구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큰엄마가 식당 운영하시는 동안 우리가 입은 손해도 있고요. 손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요즘 같은 시대에 배달도 안 하고 온라인도 활용 안 하면서 매출만 떨어뜨렸잖아요. 다른 식당들은 코로나에도 배달로 버티는데 똑같은 말이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그때는 전통 무시한다며 혼났는데 이제는 제 잘못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그래, 맞아. 영희가 제대로 못했어.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걱정만 끼쳐드렸지. 그 순간 정말 억울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건 저인데 매출이 떨어진 건 코로나 때문인데 모든 책임이 제게 돌아오다니.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만해, 다들.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나 됐다고. 형, 하지만 현실은 봐야죠. 형수가 고생한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민호야.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저는 남의 집 사람 취급을 받는 거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침묵이었어요. 가족들이 저를 몰아세울 때 남편은 제대로 된 한마디 옹호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만하라고만 할 뿐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정말 제가 이 집을 망쳤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상황이 어려운 거지. 그게 답이에요? 25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알아. 물론 알지.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안 좋아.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 상태도 그러시고, 그럼 언제가 좋은 시기예요? 언제 제 편이 되어줄 건데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그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소연이는 시어머니 곁을 독점하려고 했고, 민호는 대놓고 제게 눈치를 줬어요. 준혁이는 예전처럼 순한 척하면서도 가끔 제게 던지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시아버지를 찾으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디 갔어? 점심도 안 드시고. 어머니,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뭔 소리야? 방금까지 여기 계셨는데. 영희야, 너 뭔가 숨기는 거지? 매번 같은 대화의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저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에 썼어요. 시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다. 가족들은 벌써 유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아버님을 찾으며 나를 의심한다. 25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가족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구나 싶다. 위기가 오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게 바로 나다. 영정사진 앞에 노인 시아버지의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생 말씀이 별로 없으셨던 분이었는데 돌아가신 후에야 그분이 이 집의 균형추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균형추가 사라진 이 집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새벽에 홀로 제사상을 차리며 저는 시아버지께 속으로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집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제가 모르는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몰래 준비해 두신 것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5월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됐어요. 모든 게 비대면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딸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대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어서 자취방을 빼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엄마, 요즘 유튜브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져. 집에서 요리하는 영상들도 엄청 인기고, 수진이는 미디어 관련 전공이라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엄마가 하시는 전통 요리 영상 말이야. 수진아,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나이도 많고, 에이, 요즘은 나이 상관없어. 오히려 엄마같이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더 인기 많아.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정말 진지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 엄마가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근데 엄마 실력은 정말 대단해. 그런데 아무도 몰라주잖아. 수진아, 엄마의 하루를 기록해보자. 새벽에 일어나서 장 보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그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보는 거야. 수진이의 제안을 듣고 있으니 마음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제 일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할머니께서 싫어하실 텐데. 처음에는 몰래 해보자. 일단 엄마 방에서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서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주고 저는 제가 평소에 하던 일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법, 나물 무치기, 전 부치는 법.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상이었죠. 그런데 영상을 올리고 며칠 지나니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고급 기술이네요. 우리 시어머니랑 똑같아요. 유유, 며느리는 힘들어도 시어머니는 몰라주시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감동이에요. 처음으로 제 요리를, 제 고생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25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칭찬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엄마, 벌써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어. 이 정도면 정말 빨리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알게 된 거였어요. 준혁이가 말씀드린 것 같더라고요. 영희야, 너 뭔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소리가 2층 전체에 울렸어요. 인터넷에 우리 집 이야기를 다 퍼뜨렸다며 망신창이를 만들어놨다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며느리가 시댁 험담하는 영상을 올렸다고 소연이가 그러던데. 소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봤는데 정말 심해요. 시댁에서 고생한다는 식으로 동정 유발하고. 언니, 그게 어디서 본 건데요? 준혁이가 보여줬어요. 댓글들도 다 시어머니 나쁘다, 며느리 불쌍하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때 준혁이를 자세히 봤어요. 그동안 조용히 있던 아이가 언제부터 제 영상을 체크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가족들에게 일일이 고자질을 한 걸까요? 할머니, 저는 그냥 큰엄마 요리가 맛있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한 건데. 순진한 척하는 표정이었지만 왠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당장 그거 다 지워. 우리 집 망신시키는 짓 하지 마. 어머니,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좋아해? 누가 좋아해? 시댁 험담 들으려고? 아니에요. 제 요리 실력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니께 똑바로 말씀드렸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거죠.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말대답하는 거야? 말대답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이 집에서 한 일들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 집에서 한 일.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 보고 하루 종일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런 걸 매일 25년 동안 했어요. 소연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그런 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인터넷에서 동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25년 동안 참고 살았던 모든 게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는 결혼하고 몇 년 됐죠? 5년. 그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상 차린 적 있어요? 시아버지 기제사 음식 혼자 준비해 본 적 있어요? 언니, 지금 뭐? 저는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아플 때도, 친정에 일이 있을 때도.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또 화를 내셨어요. 영희야,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야? 이 집에서 해먹고 살면서. 해먹고 산다고요? 이번에는 제가 참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난달 식당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60만 원이에요. 그것도 제가 포장 음식 팔아서 번 돈이고요. 그런데 제 유튜브는 일주일 만에 광고 수익이 20만 원 나왔어요.
뭐라고?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거든요. 수진이가 알려준 건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어요. 며느리 고생담이 돈이 되는구나. 민호가 갑자기 눈을 반짝였어요. 형수,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안 살림비로 쓰시는 거죠? 아니요. 제가 번 돈이니까 제가 쓸 거예요. 우선 친정어머니 요양원비부터 내고요. 뭐, 이번에는 소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언니, 이 집에서 찍은 영상인데 수익을 혼자 가져가시려고요? 이 집에서 찍었다고 해서 이 집 돈이에요? 그럼 제가 25년 동안 이 집에서 한 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허악해졌어요.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큰엄마,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할머니나 우리 가족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출연료 같은 걸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아이가 벌써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준혁아, 너는 영상에 얼굴도 안 나오잖아. 하지만 이 집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할머니 전통 요리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하신 일을 엄마가 영상으로 찍은 건데 왜 다들 나눠 가지려고 해요? 수진아, 어른들 얘기해. 아니요, 이상해요. 그럼 지금까지 엄마가 이 집에서 한 일들은 다 공짜였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월급도 없이 일한 건 당연하고 처음으로 인정받고 돈 버니까 나눠 가지자는 거예요? 수진이의 말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영상 댓글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하게 사셨는데 인정받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요리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정성이 느껴져요. 힘내세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전통이 지켜지는 거예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인정받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들이 세상에서는 대단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이들은 제가 고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제가 인정받고 돈을 버는 건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제대로 된 말을 했다. 25년 만에 내 목소리를 낸 것 같다. 유튜브 댓글을 읽으면서 깨달았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들이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도 알겠다. 내가 독립할까 봐 두려운 거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6월부터 유튜브 구독자가 급속히 늘어났어요. 10,000명, 20,000명, 30,000명. 수진이는 매일 신나서 구독자 수를 알려줬고 광고 수익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특히 소연이가 노골적으로 저를 견제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언니 때문에 우리 집이 인터넷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뭔 소리야? 댓글들 보세요. 다들 시어머니는 나쁘고 며느리는 불쌍하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어떤 날은 멀쩡하시다가도 어떤 날은 전혀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런데 소연이가 계속 저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하니까 시어머니도 저를 더 의심하게 되셨습니다. 영희야, 너 정말로 우리 집 망신시키려고 그런 거야? 어머니,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요리를 알리고 싶었던. 거짓말하지 마. 소연이가 다 봤다고 그러는데. 그런 날이 며칠 계속되다가 남편과 깊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날 밤 남편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거든요. 영희야, 요즘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 제 탓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좀 조용히 지내면 안 될까? 25년 동안 조용히 지냈잖아요. 이제는 제 목소리도 못 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유튜브 그만두면 안 될까?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운 건 좋지 않아. 왜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돈도 되는데 왜 그만둬야 해요? 그냥 가족들이 싫어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25년 동안 이 남자는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구나 싶어서요.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은 제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나요? 물론 알지. 고생 많이 했어. 그럼 왜 제가 처음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것마저 포기하라고 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더니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사실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뭔데요? 너 친정식당 말야.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친정식당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20년 전에 내 친정식당이 망했을 때. 네. 그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그게 아니야. 뭐가요? 그때. 내가 관련이 있었어.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때 내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내 아버지 식당이 있던 건물을 매입하는 일이었어. 처음에는 몰랐어. 그냥 업무였거든. 그런데 내 아버지 식당이라는 걸 알고도 그냥 진행했어. 당신이 우리 아버지 식당을 망하게 했다고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건물주를 설득해서 임대료를 올리게 했고 재개발 이야기도 흘렸어. 그러면 내 아버지가 알아서 나갈 줄 알았는데 미쳤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제 친정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었다니. 그때는 젊었고 회사 일이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신 것도 맞잖아. 보증을 서신 것도 건물 때문이었잖아요.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서 돈이 급해지시니까. 영희야. 그래서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스트레스로. 그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뭔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니, 저희가 좀. 태수야, 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우리 대화를 다 들으셨나 봐요. 영희 친정식당을 내가 망하게 했다고? 어머니 그건, 어머 세상에. 우리 며느리 친정을 우리 아들이 망하게 했다고? 그때 시어머니는 정신이 맑으셨어요. 치매가 있으시지만 가끔씩은 완전히 정상이 되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영희를 그렇게 구박했을까? 불쌍한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시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영희야. 내가 다 모르고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도 너를 구박했네.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 표정이 또 바뀌었어요. 영희야, 너 왜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기억을 까먹으신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제게 사과하시던 분이 다시 평소의 시어머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영희야, 너 또 인터넷에서 우리 집 욕하게 만들었지. 절망스러웠어요. 남편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사과했다가 잊어버리시는 걸 보니까 정말 이 집에서는 제가 영원히 희생양일 수밖에 없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날 소연이가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언니, 이제 그만 나가시는 게 어때요? 뭐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언니는 이제 이 집 며느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시댁 욕하고 가족들 무시하고 제가 언제 욕했어요? 욕 안 했어요. 댓글들 보면 다 시어머니 나쁘다, 남편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제 상황을 보고 하는 말이고 결국 언니가 그렇게 유도한 거잖아요. 민호도 거들었어요. 형도 힘들어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인터넷 영상 이야기하면서 놀린다고. 그게 제 잘못인가요?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맞잖아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2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희생했는데 처음으로 인정받으니까 이제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준혁이의 말이었어요. 큰엄마, 그런데 만약에 계속 유튜브 하시려면 우리도 저작권료 같은 걸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작권료? 네. 할머니 요리법도 나오고 우리 집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법적으로는 우리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21살 아이가 벌써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편은 제 친정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고 시어머니는 치매로 기억을 못 하시고 시댁 식구들은 저를 내쫓으려고 하고 25년 동안 사랑으로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 사랑마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일기에 썼어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진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우리 아버지 식당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구나.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집 사람들은 내가 고생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가 성공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한다. 이제 알겠다. 여기는 내가 사랑으로 지킬 집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리해야 할 집이다.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이 집을 위해 희생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제가 제 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부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곧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준비해 두신 선물이 저에게 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영희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가슴이 아프죠? 25년 동안 묵묵히 참고 살아온 맏며느리가 남편의 배신까지 알게 되면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영희 씨에게도 그런 전환점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2022년 봄, 시아버지 첫 기일을 맞았어요. 코로나가 조금 나아져서 친척들도 몇 분 올 수 있게 됐죠. 그런데 그날 뜻밖의 손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이종호 어르신의 지인이었던 변호사 김상훈입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시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도 몰랐고요. 아버님과는 어떤 사이셨는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입니다. 사실 오늘 찾아온 이유가 있어서요.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셨어요. 어르신께서 생전에 제게 맡겨두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유언장이요?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는 평소에 그런 걸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네, 2018년에 작성하셨는데 첫 기일이 지나면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유언장을 나한테는 말도 안 하시고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후에 혼자 오셔서 작성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고요. 변호사님이 봉투를 뜯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유언장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첫째, 옥향정 식당과 건물의 소유권은 며느리 최영희에게 이양한다. 뭐라고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둘째,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자산은 부인 윤복순과 두 아들이 균등 분할한다. 이상해요. 아버지가 왜 며느리한테? 셋째, 복순의 치매 진행 시 돌봄 책임과 권한은 최영희에게 일임한다.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내가 뭐? 치매라고. 나는 멀쩡한데. 소연이가 소리쳤어요. 이상해요. 아버님이 그런 유언장을 쓰실 리 없어요. 조작된 거 아닌가요? 민호도 흥분했어요. 변호사님이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유언장은 공증을 받았고 피적 감정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영상도 있어요. 동영상이요? 네, 어르신께서 직접 유언 내용을 말씀하시는 영상입니다. 변호사님이 태블릿을 꺼내서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화면에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종호다.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을 남긴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2018년이라니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찍으신 거네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에서 제일 고생할 사람은 영이다. 25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건 영이었다. 시어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하셨어요. 복순이는 치매가 진행될 것이고 아들들은 각자 살 길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영희만은 끝까지 이 집을 지킬 것이다. 정말 시아버지다운 판단이었어요. 조용하시지만 집안 사정을 다 꿰뚫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희에게 이 집을 맡긴다. 옥향정은 영희가 있어야 옥향정이다. 영상이 끝나자 모두가 말을 잃었어요. 민호가 다시 소리쳤어요. 안 돼요. 법적으로 이상해요. 며느리가 어떻게 상속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모든 절차를 거쳤거든요. 소연이가 저에게 화를 냈어요. 언니가 아버님을 꼬신 거죠.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전혀 몰랐어요. 정말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그런 준비를 하셨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준혁이가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대학생인데. 유언장에 따르면 금융자산은 할머니와 두 아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어요. 손자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그럼 우리는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인가요? 변호사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새로운 소유주이신 최영희 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결정권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영희야.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저를 구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어머니는 계속 여기 계시면 됩니다.
아버님 유언에도 어머니 돌봄은 제가 맡는다고 되어 있고요. 시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어요. 민호 가족은, 형수님, 저희는 어떻게, 일단은 현재 생활을 유지하시되 앞으로는 규칙을 만들어야겠어요. 저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어요. 25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건 저예요. 이제부터는 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소연이가 말했어요. 언니, 그럼 우리는, 소연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에 계속 계시고 싶으면 제 방침을 따르셔야 해요. 민호가 화를 냈어요. 형수님이 갑자기 왜 이래요?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라고요? 저는 웃었어요. 그동안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나요? 제가 유튜브 할 때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이제는 제가 결정할 차례예요. 25년 동안 참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이 집의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준혁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큰엄마, 그럼 유튜브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이 집이 큰엄마 거니까 저작권도 큰엄마 거잖아요. 이 아이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돈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준혁아, 내가 그동안 제 영상에 도움을 준 게 있나?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럼 내가 받을 돈도 없어. 변호사님이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고 등기 이전 등의 실무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변호사님이 가시고 나니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실감이 안 났어요. 정말 제가 이 집의 주인이 된 건가? 25년 동안 눈치 보며 살던 제가? 그날 저녁 저는 시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어요. 아버님, 왜 저에게 이런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영정 사진 속 시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25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살라는 뜻일까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시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는다.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눈치 보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옥향정 리뉴얼이었어요. 유튜브로 번 돈과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자금을 합쳐서 식당을 현대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너 뭔 짓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공사 소음을 들으시고 내려오셨어요. 어머니, 식당 시설을 좀 바꾸는 거예요. 바꾸다니, 3대째 내려온 전통을. 어머니, 이제 이 식당은 제 소유예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전통은 지키되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전통 요리 자문역을 맡아주세요. 그 대신 경영은 제가 할게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전통 요리 고문 계약서예요. 월 50만 원 드리고 어머니는 메뉴 개발과 맛관리만 담당하시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고문이라니, 내가 사장 아니었어? 이제는 제가 사장이에요. 어머니는 우리 식당의 소중한 전통요리 선생님이시고요.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경영권은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영희야, 어머니, 25년 동안 제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아시잖아요. 이제는 제 방식으로 해보게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가 고생이 많았지. 하지만 전통만은 꼭 지켜줘. 물론이에요. 어머니 요리법은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리뉴얼은 3개월에 걸쳐 진행됐어요. 주방 시설을 현대화하고 포장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방해가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소연이가 노골적으로 반대했거든요. 언니, 이렇게 바꾸면 우리 집 전통이 없어져요. 전통은 그대로 유지해요. 시설만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손님들한테는 어떻게 보일까요? 갑자기 며느리가 사장이 됐다고 하면 손님들은 맛있고 편리하면 돼요. 누가 사장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소연이는 직원들에게 제 뒷말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오랫동안 일하던 아주머니들에게 며느리가 갑자기 건방져졌다.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민호는 거래처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형수가 갑자기 사장 행세를 하는데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나요?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가족 내에서는 좀 복잡해요.
이런 식으로 제 신뢰성을 흔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수진이와 함께 지난 2년 동안 모든 걸 기록해뒀거든요. 아, 김 사장님. 민호가 뭐라고 하던가요? 거래처 사장님이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저는 25년간 이 식당의 실무를 담당해왔고, 이제 법적으로도 정식 사장이 됐습니다. 여기 유원장 사본도 있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며느리분이 뭐라고? 민호는 이 식당과 관련 없는 개인이에요. 앞으로는 저와만 거래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더 이상 애매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로 한 거죠. 준혁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어요. 큰엄마, 유튜브 채널 이름을 바꾸는 게 어때요? 옥향정 3대 전통 한식당 이런 식으로요. 아, 왜? 지금은 큰엄마 개인 채널 같잖아요. 이제 식당 사장이시니까 가게 홍보용으로 만드는 거죠. 언뜻 들으면 좋은 제안 같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쌓아온 구독자들을 식당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였어요. 준혁아, 그 채널은 내가 개인적으로 시작한 거야. 식당과는 별개야. 하지만 이제 큰엄마가 사장이시니까 사장인 것과 개인 채널은 다른 문제야. 그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끈질겼어요. 너희가 받을 건 없어. 대신 이 집에 계속 살 수는 있으니까 그걸로 감사해. 그때 수진이가 도움을 줬어요. 엄마, 제가 식당 SNS 관리를 도와드릴게요. 유튜브는 엄마 개인 것으로 두고 식당은 따로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다. 수진이 덕분에 개인 브랜드와 식당 브랜드를 분리할 수 있었어요. 리뉴얼이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신 거예요. 안 돼. 이건 우리 아버지가 만든 식당이야. 그날은 치매 증상이 심한 날이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이래. 어머니,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건 아버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가 언제 허락했어. 주변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 상황이었어요. 공사 인부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그런데 그때 소연이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맞아요. 언니가 아버님 허락도 없이 멋대로 하고 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거니까 화낼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소연이는 분명히 알고도 시어머니를 부추기는 거였어요. 소연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언니야말로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싫어하시는데 왜 강행해요? 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지 마세요. 이용한다니 언니가 너무하네요. 그때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애매하게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시아버지의 유언 영상을 틀었어요. 공사 인부들과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요. 나는 이종호다.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을 남긴다. 영희에게 이 집을 맡긴다. 옥향정은 영희가 있어야 옥향정이다. 시어머니가 영상을 보시더니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우리 아버지네. 언제 찍은 거지? 2018년에 찍으신 거예요. 아버님이 저에게 이 식당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영희야. 내가 잊었네. 시어머니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소연이는 할 말을 잃었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제 식당이 되는구나.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방식대로. 며칠 후 새로운 간판이 달렸어요. 옥향정 -3대 전통 한식당.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대표 최영희. 시어머니가 간판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정말 내가 사장이 된 거구나. 네,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참 잘 판단하셨네. 이제 잘 부탁해. 그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25년 만에 시어머니로부터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사장님이 된 거였으니까요. 리뉴얼 오픈을 한 달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어요. 가족 단톡방에 준혁이가 올린 메시지 때문이었죠.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혁이가 갑자기 진지한 톤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동안 저는 조용히 지켜만 봤지만 이제는 제 생각을 말해야겠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큰엄마가 할아버지 유언장으로 이 집을 상속받은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의 권리가 무시된 부분이 있어요. 준혁아, 무슨 소리야? 시동생 민호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동안 할머니가 큰엄마를 구박하는 것도, 가족들이 큰엄마를 무시하는 것도 다 봤어요. 갑자기 무슨 양심 선언을 하는 건지.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것도 제 나름대로는 기여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뭔 기여를 했다고? 소연이가 끼어들었어요. 큰아빠, 제가 만약에 할머니 편을 들어서 큰엄마를 더 괴롭혔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큰엄마 편을 들어서 가족 갈등을 키웠다면요?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이 21살 아이가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침묵으로 균형을 맞춰왔어요. 그리고 유튜브 초기에 큰엄마 영상을 친구들에게 알려서 초기 구독자 확보에도 도움을 줬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침묵을 기여라고 포장하다니. 그런데 지금 큰엄마는 모든 걸 혼자 가져가시려고 하네요. 그것도 좀 아니지 않나요? 민호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준혁아, 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저는 이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손자고요. 법적으로는 상속 권리가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제 몫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착한 척하면서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니. 수진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준혁아, 그럼 너는 그동안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신 일들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야? 수진 누나,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소연이가 준혁이를 거들었어요. 맞아요. 언니, 우리도 이 집 가족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내시는 거 아닌가요? 일방적이라니요? 그럼 25년 동안 제가 당한 건 뭐죠? 제가 메시지를 보내자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준혁이가 폭탄을 터뜨렸어요. 큰엄마,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 할아버지 유언장 사진이요. 그날 변호사가 오셨을 때 몰래 찍어뒀어요. 심장이 떨렸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큰엄마 욕하는 대화들, 거래처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 하는 것들 다 녹음해뒀어요. 준혁아, 민호가 놀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 저도 제 몸 챙겨야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저는 몰랐다고 해야 하니까요. 정말 차가운 아이였어요. 가족끼리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증거를 모아두는 21살이라니. 그래서 말인데요. 큰엄마, 저희와 합의를 보는 게 어때요? 무슨 합의?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지원해 주시면 돼요. 학비하고 생활비. 그 대신 제가 가진 자료들은 모두 삭제하겠어요. 협박이었어요. 21살짜리가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늦은 밤에 집에 와서 단톡방을 확인하더니 화를 냈어요. 준혁이 이 녀석이 뭔 짓을 하는 거야? 여보, 그 아이가 뭘 녹음했는지 알아요? 글쎄, 아마 민호가 거래처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한 것들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남편이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그냥 준혁이 요구를 들어주는 게 어떨까? 어차피 몇 년만 더 버티면 되잖아. 여보, 뭐, 가족끼리 너무 각박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25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괴롭힐 때는 가족 얘기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영희야, 그때와 지금은 다르잖아. 지금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주도권을 쥐었으니까 뒷수습도 제가 하라는 말씀이세요? 다음 날 저는 준혁이를 따로 불렀어요. 준혁아, 큰엄마와 단둘이 얘기해보자. 네, 큰엄마. 순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준혁이를 보니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내가 가진 녹음 파일들 들려줄 수 있어? 네, 물론이죠. 준혁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재생했어요. 아버지가 형수 사업 방해하는 거 들었어? 거래처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래? 잘했네. 형수가 너무 건방져졌어. 소연이와 민호의 대화였어요. 이거 외에도 더 있어요. 큰아빠랑 큰엄마 욕하는 것들, 유언장 조작이라고 하는 것들. 정말 치밀한 아이였어요. 준혁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너는 언제부터 이런 걸 녹음하기 시작했어? 큰엄마가 유튜브 시작하실 때부터요. 왜? 나중에 뭔가 문제 생길 것 같아서요. 그때부터 집안이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내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다 예측하고 있었던 거야? 어느 정도는요. 큰엄마가 성공하시면 가족들이 질투할 거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가 생길 거고,
정말 무서운 아이였어요. 21살이 어떻게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아이가 수집한 자료들이 오히려 저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 준혁아, 그럼 이렇게 하자. 네. 내가 가진 자료들을 다 큰엄마에게 줘. 그 대신 큰엄마가 너희 가족과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 어떻게요? 너희 엄마 아빠의 불법적인 영업방해 행위들, 시어머니 치매를 이용한 교사 행위들, 이런 걸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큰엄마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 준혁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큰엄마 사업에 일체 간섭하지 마. 그리고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큰엄마 규칙을 따라. 어떻게 생각해? 준혁이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제 대학 학비는 그건 내 아버지가 알아서 해. 큰엄마는 집 주인이지. 너희 가족 후원자가 아니야. 그날 저는 모든 녹음 파일을 받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 자료들이야말로 진짜 제가 필요했던 증거라는 걸. 이제 정말로 모든 판이 제 손에 들어온 거였어요. 리뉴얼 오픈일이 다가오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 소연이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언니, 정말 이대로 갈 거예요? 뭐가 어떡해요? 언니가 사장이라고 해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좀 더 배려해 주시면 안 돼요? 25년 동안 저를 배려해 준 적 있나요? 그때는 상황이 달랐잖아요. 어떻게 달랐죠? 제가 이 집에 시집 와서 26년째인데 언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소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언니도 알잖아요. 저는 아이가 없어서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소연이, 솔직히 말해봐요. 그동안 저한테 한 행동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소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소연이가 무릎을 꿇고 저에게 사과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소연이, 갑자기 왜 이래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진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고, 어머니 사랑받으려고, 언니를 밟고 올라서려고 했어요. 불임이 콤플렉스라서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특히 언니는 자식도 있고, 요리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까 더 질투가 났어요. 처음으로 소연이의 진심을 본 것 같았어요. 언니, 저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소연이를 일으켰어요. 소연이, 일어나세요. 언니. 용서는 할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요. 네, 정말 달라질게요. 오픈 당일 정말 많은 손님들이 오셨어요. 유튜브를 보고 온 분들도 많았고, 예전부터 오시던 단골분들도 계셨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사장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홀에 나오셔서 손님들을 보고 계셨어요. 예전처럼 사장 행세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홀 한가운데로 모셨어요. 모든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서요. 손님 여러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홀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옥향정 3대 대표 최영희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그리고 이분은 저희 어머니시자 옥향정 전통요리의 고문이신 윤복순 선생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사장님이에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멍하니 저를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제 내가 사장이구나. 잘 부탁해, 영희야. 그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손님들 앞에서 소연이와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정리된 상황이었으니까요. 준혁이도 조용히 서빙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계산적인 눈빛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픈 첫날 매출이 평소의 3배가 나왔어요. 손님들이 유튜브에서 봤다. 정말 맛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날 저녁 모든 손님이 가시고 나서 가족들과 마지막 격리를 했어요. 이제부터 이 집의 규칙을 정리하겠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첫째, 어머니는 전통요리 고문으로 계속 계시면 됩니다. 월 50만 원 드리고 건강관리는 제가 책임질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둘째,
민호 가족과 소연이는 당분간 이 집에 계셔도 됩니다. 대신 식당 일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네, 형수님.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셋째, 준혁이는 대학 졸업까지는 지원해 줄게요. 하지만 그 후에는 독립하세요. 네, 큰엄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요. 25년 전처럼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조용히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친정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 갔어요. 어머니, 딸 영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못 알아보셨지만 제가 가져간 옥향정 음식은 맛있게 드셨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사장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 식당보다도 큰 사장이요. 어머니는 알아듣지 못하셨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 모시면서 살 수 있어요. 요양원에서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복수는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을 되찾는 거라는 걸 알게 됐다고. 집에 돌아와서 일기의 마지막 장을 썼어요. 오늘 나는 정말로 사장이 되었다. 25년 만에 내 목소리를 내고 내 방식으로 살 권리를 찾았다. 가족들도 이제는 나를 인정한다. 복수가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2025년인 지금 저는 그때를 돌아보며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 참는 것보다 맞서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걸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지금도 전통요리 고문으로 일하고 계시고 치매는 진행되고 있지만 존엄하게 지내고 계세요. 소연이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고요. 민호도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혁이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식당에 와서 인사도 해주고요. 옥향정은 이제 정말 유명한 맛집이 됐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살린 한식당으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거든요. 가끔 새내기 며느리들이 제게 상담을 요청해 오면 이렇게 말해드려요.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에요.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기록해두세요. 언젠가는 그 기록이 여러분을 구할 거예요. 결국 가족을 지킨다는 건 누군가를 눌러앉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영희 씨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25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맏며느리가 결국에는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고 인생의 주인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막막하고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작은 기록 하나에서 시작해서 유튜브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시아버지의 깊은 사랑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이제 제가 사장님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은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영희 씨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건 복수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 그리고 가족들마저도 결국에는 품어 안는 그 넓은 마음 말이에요. 진짜 어른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되죠. 계속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서 맞설 것인가. 영희 씨처럼 기록하고 준비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영희 씨 같은 용기와 지혜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오늘도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